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관세 협상 90일간 더 연장을 했고 네. 또 뭐 보니까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인텔 CEO도 만났고 네. 뭐 노동통계국장도 새로 또 새로 지명을. 임명했고, 예. 예, 보수 성향 경제학자더라고요. 예, 뭐 헤이티 재단에 있었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데, 네. 오늘 밤에 나오는 CPI도 저 노동통계국에서 수집해서 발표하는 거 아닌가, 뭐 네. 그런데 한번 지표가 어떻게 나올라는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확실히 저 입추 지나고 말복까지 넘기니까 좀 네. 선선해요. 바람이 다르죠. 예, 이렇게 살갗에 닿는 이 느낌이 네. 다른데 이제는 더 가도 서머랠리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그렇죠. 여름은 예, 지났으니까 이제 뭐 더위도 저렇게 꺾였는데 시장도 지금은 약간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한 분위기죠. 템포 쉬어가는 예. 분위기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향후 또 벌써 7, 8, 9 3분기에 딱 그건데 한가운데 와 있는데 이제 가을 농사 대비해야 되는 그때죠. 그 전에 또 우리나라 또 한미 협상도 네네.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또 일본하고 먼저 만난다고 하니까 네,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예. 거기다가 도대체 저 AMD하고 저 엔비디아에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를 갖다가 준다길래 아니 그 15% 레버뉴의 15% 네, 제가 알고 있는 회계학 지식으로는 레버뉴는 네, 수익인데 예, 그거 아니고 이거는 거의 매출인 거예요. 매출. 매출 맞아요. 와, 남은 이익의 15%가 아니고 예, 매출의 15%. 매출의 15%라면 이게 얼마나 큰 거죠. 예. 예, 블랙을도 사양 낮추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 납부. 야, 진짜 뭐 트럼프 라운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전례가 없는 일들이 요즘 매일 우리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CNBC 전화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본인 계획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본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실제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협상이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본인의 그 입맛이라는 네.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예. 해야 될까요?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머니쇼 앵커 둘이 말이 많아졌다. 패널 모셔놓고 그죠? 바로 모실게요.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네, 안 본 사이에 사이가 되게 좋아지셨네요. 뭐 불안합니다. 네. 좋아 보이긴 해도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네네. 폭탄이 어디서 날라? 우리 문 연구원님 그때 한참 출연하실 때 계속해서 이제 불리시한 비율을 갖다가 제시해 주셨고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이런저런 고비가 있었음에도 많은 이렇게 뉴스의 그 내용만 봐서는 와 이래가 증시가 가겠나 싶은데도 지금까지 이제 잘 왔고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한번 어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동안 모처럼 출연하셨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요. 네.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은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도에. 네, 제가 사실 경기 순환을 되게 중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글로벌 경기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 실적 증가와 증시 상승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경기, 이익, 그리고 밸류에이션, 정책 네 가지 변수를 감안해도 현재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미국은 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1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 실질 성장률이 분기별로 2.1%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잠재 성장률이 1.8% 추정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익을 얘기해드리면 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잘 나오는 이 흐름이 10개 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2.2배 정도 되지만
사실 올해 연간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전체 평균보다도 밸류가 낮은 섹터가 두 개가 있어요. 헬스케어랑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앞으로 이 해당되는 섹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책인데요. 올해 하반기 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동인 중에 하나는 타코, 트럼프 정책이 계속 후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S&P 500 지수 제가 하반기 때 밴드 상단을 6,900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정도 되면 종가 기준으로 6,8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8, 9월은 저는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멀리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 9월 달은 쉬어가는 게 저는 좀 좋은 구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미국 장이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유 없이 오른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했다가 네. 올해 들어서 급등분을 다 만회하고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이제 미국 설명해드릴 때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실질 성장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국은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에 IMF가 7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하향 조정을 했죠. 다른 국가들 다들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에 1%였는데 0.2%포인트 낮춰서 0.8% 제시를 했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6% 정도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실질 성장률. 이런 국가가 증시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이익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이익 추정치는 지금 2년 이상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올라갔으면 바라는 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8, 9월 달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올해 4분기 때 미국 증시가 다시금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3,000선 위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에너지를 8, 9월 달에 충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 9월 달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과거 8, 9월 달 하락했던 분 마이너스 4.4% 하락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도 계산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6,144포인트 정도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거 8, 9월 달 계절적으로 하락했던 분이 마이너스 7.3% 정도 되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3,048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쉬었다가 가는 구도가 올해 4분기 때 좋은 구도로 가는 경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3,050하고 얼추 비슷하네요. 네. 3,048.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간 물 건너간 셈이고 글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드라이빙 시즌 때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동계 드라이빙 시즌 때는 물가가 전월보다 올라가는 게 맞고 지금 6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밤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도 지금 예상치가 전월보다는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2.6. 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2.9였죠. 근데 지금 현재 7월 헤드라인 예상치가 2.8 그리고 근원이 3%이기 때문에 전월보다 높죠. 사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력이 물가에 반영되는 게 6월 소비자 물가부터 반영되기 시작을 했죠. 의류나 가구, 자동차 어떻게 보면 관세의 영향에 민감할 수 있는 큰 품목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자동차나 숙박비,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도 전월보다는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7월 역시 전월보다 올라가지만 이를 두고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준 역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요. 3월, 6월, 9월, 12월 4번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를 하죠. 그때 당시 3월과 비교를 해봐도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에 3.9% 변함이 없었고 레인지 하단도 3.6%로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올해 상황에 따라서는 75pp까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50pp 인하를 이미 사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의아해했던 거는 네. 7월 고용 쇼크 나오고 나서 갑자기 연준이 75pp 올해 3번 금리 인하한다라고 CME 패드워치 2를 통해서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장의 심리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연준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 그리고 고용 지표 역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급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5주 9월 수치가 급감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예. 3개월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7만 3천 명 이게 이제 7월 수치고 3개월 평균으로 하니까 이게 급감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좀 상향 조정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우려들도 사그라들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제가 왜 CPI를 왜 여쭤봤냐면 이제 연구원님은 이번에 특히나 드라이빙 시즌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놨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S&P 500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70%인데 만약에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오면 한 최대 2% 상승을 할 거고 오히려 높게 나오면 한 최대 3% 하락할 거다.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근거까지는 찾아보진 JP모건하고 JP모건에서. 골드만삭스가 그런 거 예. 잘하죠. 예, 요러면은 요럴 확률 몇 프로. 예, 그래가지고 한번 또 연구원님 뷰는 어떤지 한번 여쭤본 맞아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주가 이제 8월 증시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주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어차피 큰 틀은 8, 9월 달 쉬어간다라고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8월 들어서 이제 증시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예. 전월보다 올라가는 예. 거. 그리고 15일 날 이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이거는 또 전월보다 감사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선호 심리가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결과대로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데드캣 바운스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8월 증시는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월가에서 보니까 저 대형 IB들이 지금 열심히 백신을 백신. 마치고 있네요. 시장으로 하여금 덜 놀라라고. 네. 지금 저기도 지금 좀 전에 JP모건도 저 정도 수치를 얘기했는데 비슷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어제 네. 보고서 나왔는데 7월 거는 CPI 코아로 전월비 한 0.32, 전년비 3.04. 저는요 3으로 나오면은 조금 시장이 싶을 텐데. 앞에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2에서 3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모건 스탠리는 또 지르네요. 이럴 때 이제 뭐 전망하는 기관들은 뭐 아닌 말고식으로 지르는데 그래서 결국 CPI가 높아서 금리 인하 9월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그냥 나중에 그냥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맞으면 보면 예측이 무의미할 때가 많죠. 많죠. 예. 그리고 문 연구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제동을 걸 만한 세력은 지금 미국 내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지리멸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그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어쨌거나 뭘 한번 나름대로 언론으로서 한번 끌 수 있는 건 다 해서 끌고 보겠다는 나오는데 요 법은 말입니다. 네. 요거 관세 관련해서 지금 연방 항소법원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국제비상경제권법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거고 법원 판결은 지금 이제 기업들하고 몇몇 세력들이 이제 원고가 돼서 하는데 그 무슨 권한이냐 하는 건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네, 이건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죠. 예. 일단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맞아요. 법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난 5월 28일 날 이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사실 권한에서 벗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무효화하는 결론을 내렸죠. 만약 이게 지금은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 과정에 있죠. 그래서 네. 결론이 나온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10% 기본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는 무효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관세 부과가 처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안정될 수 있고 미국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법원 결과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이기 정부는 다른 법을 꺼내들면서 관세 부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배 관세는 기존대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법들을 보면 무역법 제 122조를 보면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150일 이후에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이거를 또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적용 중 전략산업에 전용 중인 무역확장법 302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던 무역법 338조에 근거해가지고 미국의 차별하는 국가에 대한 최대 50% 고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무효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이기행 정부는 물러서지 않아요. 제가 지금 거론했던 법들을 가져다가 다시금 관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효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 상승이 지표에 반영되어 있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역시 늦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무효화되고 뭐 10% 기본 관세, 사무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부과됐던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시차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연준이 올해 9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 아니 이제 또 간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관세 휴전 90일 연장에 또 협상 서명을 행정명령 서명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뭔가 중국 직접적인 때리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맹국들을 엄청 때리는 모습인데 분명 그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제재했고 바이든 행정부 2022년도를 기점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중국이 받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은 제3국을 통해서 수출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첨단 칩 같은 경우에는 호주, 싱가포르, 홍콩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죠. 오히려 이제 첨단 산업, AI,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로 기초되다 보니까 네. 트럼프 2기 집권하고 나서는 과거와 달리 중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지금 경제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 애플과 테슬라가 전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미국 국민들, 후생이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8월 11일 만료했던 일부 고유 관세 부과에 대해서 90일 연장했던 부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조, 경쟁적 공존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강경하게 대하지만 자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정책 기조를 지금 트럼프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중국의 고유 관세 부과를 유예한 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처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 연구원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어떻게 같이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소 좀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 채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 예. 경기랑
증시를 좀 분석하면서 네. 내린 결론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서 네.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뭐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미국 증시 흐름과 철저하게 아. 디커플링. 디커플링. 예. 우리나라는 네. 미국은 2020년 5월 이후부터 경기 확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기준으로 63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굴곡은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한 나라의 경기 순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0년도 이후에 미국 경기 확장이 평균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네. 2027년 6월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동일하게 그 MBA 저미경제연구소가 미국 경기 순환을 판정할 때 보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두 국면을 놓고 되게 심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반영을 해가지고 봤더니 한국은 24년 2월 달에 경기 확장에 들어갔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17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경기 기준으로. 선행 지수로 봤을 때 24년 2월 달 경기 확장에 들어갔고 올해 6월 기준으로 17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죠. 근데 24년 이후 경기 확장에 들어갔고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증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했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경기랑 증시랑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은 경기 확장이 점점 길어지고 경기 침체가 되게 짧아져요. 네.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한국은 경기 확장이 평균적으로 28개월, 경기 침체는 평균적으로 25개월,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국이 아마 내년도 5월까지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거예요. 80년도 이후 경기 확장이 들어갔던 평균 개월수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 5월 경기 확장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은 2년 동안 또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경기와 증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증권사는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부분에? 코스피 지수 경로를 놓고 미국 증시 경로를 예측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우스 뷰라는 이유 가지고 되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미국 증시, 한국 증시는 연연히 달라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도 앞으로는 하우스 뷰를 제시할 때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별개로 내야 돼요. 근데 이런 증권사가 없어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 경로를 놓고 미국 증시를 맞추려고 해요. 대신증권은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소신 거는 발언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투자자를 위해서 예.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사실 우리 개인 아니 투자자들 정권업계에서 아직 더 계셔야 될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나?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네, 거죠. 맞아요. 예, 소신 예, 발언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건 소신 발언이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마무리 또 지어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증권사는 우리나라 증권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고 네.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는 별개로 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얘기해드렸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오른 증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 1일 전후 보면 한국 증시가 갑자기 3.9%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앞으로 다음 달까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 네. 위험하다. 어제 화장품 주식들이 보여줬죠. 뭐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신 없어 하는데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도 뭐 그냥 서로 일종의 탐색전 비슷하게 끝날 것 같다는 얘기는 뭔가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이 면이 안 서는 분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거침없이 해왔던 중에 원래 24시간 종전. 글쎄 24시간 종전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또 쉬어야 되나요? 소장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좀 어색한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이 사이클상 오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기대감을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기대가 약간 펀더멘탈이 기대감을 뒷받침되는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트럼프랑 뭐 푸틴이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종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국 간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우크라이나를 패싱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만약에 패싱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또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가 또 자국 내에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치적인 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 정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막강한 파워에 대해서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꺼내들려고 하는 그 정도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수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약간 샤머니즘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은 내년, 내후년 돼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건 샤머니즘이었어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여기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217, 코스닥은 0.4% 하락 예상됩니다. 808,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 71,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7만 1,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8만 8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만 8,700원. 현대차가 0.9%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4,500원이고 KB금융이 3.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11만 6,700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2% 상승 예상되죠. 호가 7만 1,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합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지금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에코프로는 1% 하락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가 2.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9만 8천 원, 펩트론 호가는 30만 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1.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2.6%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5만 3,400원, HLB가 3%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가 1.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5천 원. 휴젤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35만 4천 원, ABL바이오 2.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주 괜찮아 보이네요. 반도체주? 네. 네, 그러네요. 오늘 지금 어제 또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한 또 시세를 낸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세가 계속 이어질라는지도 한번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요. 예상책 이제 뭐 급등이나 급락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죠? 또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 예상가는 또 왜 저래? 잠깐 왜 저래요? 또 열어보죠 뭐. 뚜껑 열어보죠 뭐. 소장님 마음의 소리가 들려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금값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에는 관세를 부과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게 예. 얘기가 진짜 나왔죠. 이랬다 저랬다 진짜. 금에는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좀 뉴스 보는 게 일이에요. 네. 예. 트럼프는 왜 금에는 관세 부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좀 먼 미래를 두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국채를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준비금을 예. 계속 마련해 간다는 게 부담이 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 금리들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 수급에는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나중에 커져서 국채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투자자들이 환매를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수급 시장의 불안을 또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채처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급 수입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의도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25일 날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왜 웃으세요? 지금 보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내용은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봤을 때 뭐 국방비를 기존의 GDP의 2.6%에서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4,500억 달러가 아니라 추가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기나 뭐 증시에는 사실 악재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웃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버리면 한국이 패싱 당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 일본과 정상회담이 한국과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네. 발생을 하면 네. 한국과 요번에 정상회담을 안 하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 먼저 만나죠. 23일.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이 먼저 한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일본은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국과의 정상회담 전에 일본을, 일본 정상과 예. 만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성향사 제가 보기에는 일본 거치고 한국에 올 수도 있지만 네.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성향사 안 올 수도 트럼프 있어요.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일본 정상과 만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예측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국방비 예산 늘리는 예, 부분들 예. 그리고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들에 예.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얻을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뜯길 내용이 많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꾸만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뭐 원전, 조선, 특히 원전인 것 같아요. 한미 뭐 정상들이 만나면 또 이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뭐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포커스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전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하고 주한미군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댓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한국에 부과했던 관세율에 대해서 터치는 안 하겠지만 이게 트럼프 성향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한국에 제시했던 상호관세율을 다시금 번복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8, 9월 달에는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아니 이게 기존의 GDP 2.6에서 3.8로 올리는 게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국방비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래요. 그래요? 예, 기존보다. 꽤 부담이 있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까지 계산이 되니까. 저쪽에 나토 쪽에는 한 5%까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건 GDP 5%. 예. 나토 쪽은 예, 그 맞습니다. 정도였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가 또 따로 있고. 예. 어쨌거나 뭐든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내놓으라 하면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힘의 논리로 좀 움직이는 예, 국제 정세죠 지금은. 젠선왕 CEO도 조금은 미리 좀 서둘렀으면 싶으네요. 그 시커먼 그 가죽 잠바 말고 정장 말끔하게 차려입고 백악관 들어가서 타이 메고. 타이 메고 정중하고 이렇게 두 손 다 속옷이 모은 채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고 그것도 꼭 금빛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싸게 막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뜯기네요. 15% 매출의 그렇죠. 15%. 예. 어제 벌써 8월 전체는 아니고 8월 초순급이나 초순급이긴 합니다만 수출입 지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트럼프 관세 네. 부과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 해드렸지만 사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9% 감소를 합니다. 수출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 네. 산업이 13개인데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13개 중에 4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늘 다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에요. 그나마 플러스를 보이는 게 이제 바이오 쪽 그리고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쪽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성장률이나 수출 증가율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죠. 그 노무라에서는 그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의 수출과 관련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노무라 그 지표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자세히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되고 이제 이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은 또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어느 정도 하단 자체는 좀 견고하게 지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양시장 3,209포인트, 8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오름세입니다. 71,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 올라갑니다. 268,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집니다. 384,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합니다. 127,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이고 현대차가 보합이죠. 212,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합니다. 886,000원, 69,800원. KB금융도 0.7% 올라가고요. 113,800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네요. HD현대중공업 0.8% 올라갑니다. 46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하락하고 그 밖의 종목들은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1% 반등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반등이에요. 436,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1% 안팎으로 좀 떨어집니다. 133,000원, 53,900원. 팩트론 오늘 0.5% 올라갑니다. 파마리서치가 하락 중이네요. 673,000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157,000원. 지금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139,700원. 그리고 HLB가 2% 상승합니다. 지금 42,050원, 3% 상승이네요.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0.3% 올라갑니다. 279,500원, 삼천당장 오름세입니다. 183,700원이고요. 에이벨바이오가 1.8%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름 좋습니다. 대한조선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조선주인데 대한조선이 5.7% 올라갑니다. 98,000원 선이고요. HD한국조선해양이 0.9% 올라가고요. 367,250원. 하나오션도 1.5% 상승세.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모두 올라갑니다. 그리고 HD현대미포 1.2% 올라가고요. 현대임스가 5% 강세고 HJ중공업도 3.7% 올라가고요. 동성화인텍도 1%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까지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국내 증시 쪽에서도 움직임 이어집니다. KCS가 지금 16%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20원.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5% 상승합니다. 7,730원. 드림시큐리티도 1.3% 올라가고요. 한국첨단소재도 3% 강세고 우리넷도 6,580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도 4% 강세고요. 코위버, 한울소재과학도 오름세고 CQ브도 1% 올라갑니다. ALT도 2.4% 올라갑니다.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미증시와 연동돼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쿠콘,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 다 오름세입니다. 각각 3%에서 2% 안팎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2%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 쪽도 좋네요. 대원전선이 5.3% 상승합니다. 3,325원. 그리고 LS에코에너지, 일진전기, 대한전선 다 올라갑니다. LS 마린솔루션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32억 원, 5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29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62억 원, 2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33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은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2,600계약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상승한 1,39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환율이 좀 올라가네요. 예. 네. 아까 문영궁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장하고 요즘은 따로 난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따로 놀기 시작한 게 또 생겼네요. 환율하고 환율, 또 맞아요. 따로 노네요. 네. 환율 오를 때 지수 밀리고 뭐 지수 오를 때 환율 근데 떨어지고 연관성이 좀 없어진 느낌이고. 그 연관성도 네. 떨어지고 지금 한번 지수 1분봉을 보니까 무슨 뭐 경사났네요. 막 치고 올라가는데 아. 뭐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시세 불러주는 거 보면 모든 업종에 그냥 뭐 어지간하면 다 매수가 붙었네요. 네, 맞아요. 아까 노무라 얘기가 노무라, 예. 그 마무리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노무라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전망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해 8월을 거점으로 올해 추이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이 앞으로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만 놓고 온다고 하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증시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신흥국 경제 심리가 약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그 글로벌 증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8, 9월 달, 이번 달, 다음 달 좀 흔들릴 때는 사실 올해 연말을 염두에 둔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상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AGI, 네.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원전 우라늄 이런 해당되는 기업이나 ETF를 담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차 전지를 좀 좋게 봐요. 어. 저는 아직 돌아서진 않았지만 예. 주가는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그러게요. 있고 낙폭이 너무 가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그동안 한국 코스피가 3,300, 3,400 사이까지 올라왔던 그 견인했던 섹터들의 밸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순환매 측면에서도 낙폭 가대 이제 막 업황이 돌아서려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팅하고 원전 쪽하고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AGI. 그 미국에서 이제 유망한 게 AGI, 그리고 AGI.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 네,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원전 우라늄. 어. 아마 내년에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까지 증시를 좋게 보지만 내년에는 증시를 별로 안 좋게 봐요. 어디를요? 뉴욕을요? 아니면 아마 미국이 안 좋으면 전 세계 증시 역시 예, 좋진 예, 않을 걸로 좀 예. 봐요. 내년에는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요. 네. 과거에도 중간 선거가 있었던 미국 증시는 하락했던 패턴들이 계속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2월 달에 그 중앙은행들이 중시하는 그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해당되는 내년 1분기 때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다시 고조될 건데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기존부터 이축 국면에 있었는데 이를 두고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서 8월 달에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죠. 그때 빠르게 회복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마 내년 1분기 때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 이번에는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가을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동인 역할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10년물하고 3개월물 네, 장단기 금리. 네, 다시 네. 또 역전이 됐다고요. 예, 올해 2월 달에. 원래 2월에 예. 지금도 현재 역전 상태입니까? 네. 지금은 해소되지 않았나요? 역전됐다가 해소됐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팬데믹 발생하기 이전에는 네. 뭐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3개월물이든 장단기 금리 역전보다는 정상화됐던 국면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게 역전이 되면 의미가 있었고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머무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는
이 역전됐던 게 정상화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정상화됐던 게 역전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올해 2월 달에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다시금 고조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시트에서 예.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네. 국가별로. 네. 올해 달러 약세가 두드러졌던 시점은 시트에서 발표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2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유로존과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인식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게 달러 약세가 두드러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동지표가 7월 이후 개선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수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유지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9월 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고 하면 달러 약세 압력은 다시금 두드러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2분기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미국 국채 투자에 한 5조 6천억, 뭐 분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 국채 지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분들이 채권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ETF인데 예. 그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 투자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대입하면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기관들은 운용하는 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1bp 정도 움직여도 명목적으로 보이는 그 숫자는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분들이 투자하는 금액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의 장기 금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향 안정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2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연말 정도 되면 3.6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규모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돼서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논리였는데 네. 사실 트럼프 위기 들어서 지니어스법 발효되고 이제 스테이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올해 스테이블 시장 예상치가 2,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게 2조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00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테더랑 서클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보유 금액이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시장 파이가 2조 달러 정도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 테더 서클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은 1조 7천억 정도 전후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진다고 하더라도 국채 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시장에서 이를 받아주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는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개선되는 흐름들은 연말까지 계속 나타나겠지만 아마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채권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양입니까? 향입니까? 지양. 지양. 네.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은 코스피가 오늘은 3,220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생각보다 3,200선 여기서 좀 공방이 계속해서 좀 오래가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그 기대감까지도 좀 사그라든 상황인데 거래 대금도 많이 급락했어요. 글쎄,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했다라는 거죠.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방향성을 먼저 얘기해드리면 방향성, 예. 일단 8, 9월 달은 좀 쉬어가야 된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좀 3천을 일시적으로 좀 하회하고 올라와야 올해 4분기 때 얼마를 하회한다고요? 3천이요. 3천을 하회한다고요? 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아까 말씀하신 한 3,050 금방으로 하시죠. 예, 뭘 또 3,050? 3,000까지. 예.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가야 네. 4분기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올해 미국 증시가 4분기 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 역시 지금 흐름 3,300, 3,400 정도까지 계속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동인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좀 2차 전지가 순환매 차원에서도 증시를 또 견인하는 한 축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그 수익률을 조금이나마 그 뭐 올려 잡는데 좀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니케이도 어제 하루 쉬고 이렇게 다시 열렸습니다만 강하네요. 이거 지금 뭐 장중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현재 레벨이 종가라면 종가 기준은 또 사상 최고치가 됩니다. 이래저래 뭐 대만도 보면은 참 좋잖아요 요즘. 여기가 관세율이 뭐 우리나 EU, 일본보다 다소 높은 20%고 한데 그냥 관세 신경 안 쓰는 시장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수급처럼 봤을 때 외국인이 그냥 선물해서 선물 지금 또 바짝 매수를 땡기네요. 해서 예, 오늘은 시장이 보니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쪽으로 맞아요. 이 선수들이 또 뭐 한번 개인들은 팔고 있고 그러니까 다가오는 목요일이 만기 옵션 만기일 맞죠, 문 의원님? 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야, 근데 뭐 8, 9월에는 좀 쉬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문 의원님이 좀 틀리십시다. 8, 9월도 안 네, 쉬고 네, 간다. 네, 뭐 이런. 네. 바람.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도 과거 21년, 24년 8, 9월 달 하락했던 폭, 그러니까 미국은 4.4% 정도 되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쉬어갔다가 이제 올해 4분기 때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